이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BM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강의에서도 장유한 교수님이 계속 강조를 했지만 우리 그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확률을 이렇게 비율을 보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실패하는 사람이 36%래요. 상당히 많죠? 왜 기술이 있고 다 하고 다 살펴봤을 텐데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었을까?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고객 조사를 안 해서.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계속 강조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발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확히 찾았을 때 그것을 해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누구한테 제공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객 발굴인 거죠. 그러니까 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벤처를 2번이나 해봤습니다. 스타트업을 2번 해봤는데 한 번은 성공했지만 한 번은 이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내 기술만 믿고 만들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설명해 봐라 라고 하면은 이것도 말문이 막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3가지 책을 내가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3가지 책을 다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중요한 말만 내가 골라서 이 강의에 넣습니다. 근데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 전파하며 포착해내는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묘사해내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한다는 얘기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리튼 도큐먼트일 수도 있고요. 문서로 만들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임시 조직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가치를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파하고 포착해내는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과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내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여러 사람이 여기에 그렇게 기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은. 근데 이게 9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 9개 블럭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검토해 가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건한지, 어디에 약점이 있는 건지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 리바이벌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가 아마 완성이 될 겁니다.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9개 블럭이 있어요. 이 9개 블럭을 보면 맨 오른쪽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커스터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죠. 고객 세그멘테이션인데 고객은 조직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나 이상의 고객 세그먼트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임시 조직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가 원할지 모르는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원하는지를 파악해 보라는 거죠. 내 고객이 누구냐를 한번 파악해 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데 이 밸류 프로포지션은 뭐냐면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 고객이 처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주고 있는 거냐,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건 충족시켜 주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나 니드가 있는데 그것하고 전혀 상반된 것을 내가 딱 제시를 하면 고객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객이 원하는 욕구나 그 다음에 니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치를 내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야 고객이 보고 이걸 살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확보를 했는데 고객이 가치를 제공하는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채널을 통해서 TV 광고든 웹사이트 광고든 이런 광고를 통해서 내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출시키는 채널이 뭐냐라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입니다. 근데 커스터머 릴레이션은 각 고객 세그먼트별로 고객이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그 관계를 특징적으로 확립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을 제일 처음에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알아먹게 해주고, 고객이 이것을 액화이어 시키고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돈을 지불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노출시킬 때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수익이 들어올 때까지 고객하고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할 거냐. 상품 제공해놓고 AS를 안 하면 또 고객 관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전체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레버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보면 레버뉴가 있는데, 레버뉴는 말 그대로 수익이죠. 그래서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내가 가치를, 밸류 프로포션 가치를 제공했을 때 고객이 페이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페이를 하고 내가 1년에 얼마만큼 벌고 뭐 몇 년 있으면 내가 이걸 브레이크 이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수익 구조를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 파트너스라고, 키 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키 리소스가 여기인데, 스타트업들은 모든 그 리소스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자본, 사람,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내가 다 확보를 못하면 파트너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빌려오든지 리스를 하든지 뭐 아니면 사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 리소스가 뭐가 있느냐. 당신이 갖고 있는 지적, 휴먼, 머니, 이걸 다 어떻게 갖고 확보할 거냐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 액티비티. 키 액티비티는 뭐냐면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뭘 해야 돼요? 나는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찍어낼 거예요? 아니면 나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웹에다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내가 활동해야 될, 우리 조직이 활동할 그 키 액티비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키 액티비티를 여기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키 파트너스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키 액티비티하고 그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걸 누구한테 채울 거냐? 나가 파트너로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판매 채널을 내가 파트너로 가져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자금을 아니면은 어떤 기술을 여기서 제공해 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파트너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파트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맨 좌측 하단에 보면 코스트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액티비티를 하려고 보면 내가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정말 채널을 만들고 고객하고 관계를 맺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가입하면 10,000원씩 줄게요. 커피 한 잔씩 줄게요.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비용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그걸 비용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내 제품과 서비스의 단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코스트라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만이 나중에 코스트와 레버뉴를 비교했을 때 내가 남는 장사다. 아니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9개 블록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커스터머 세그먼트입니다. 이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뭐냐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딱 봤을 때 매스 프로덕트고 매스 마켓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내가 가전제품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걸 특정한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고 큰 고객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전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한테 핸드폰을 파는 거죠. 뭐 핸드폰마다 물론 가격이 있고 뭐 성능 차이가 있으니까 뭐 고객이 나눠지겠지만 그런 어떤 세탁기를 판다 그러면 굉장히 큰 매스 마켓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치 마켓이라고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틈새 시장이란 뭐냐면은 어떤 자동차 회사에다가 내가 부품을 공급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 니치 마켓이에요. 어떤 특정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꼭 그 회사에다만 납품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창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켓이 있느냐. 아니면 세그멘트 돼 있다. 그런데 커스터머 세그멘트이면서도 세그멘트드 돼 있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고객이 여러 이렇게 한 세그멘트 가려서 백화점 고객이다. 우리 백화점 고객인데 거기에 세그먼트가 돼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핸드폰을 파는데 그 실버용인지 어린아이용인지 청소년용인지
성인용인지 이게 다 다른 거 똑같이 백화점 고객도 VIP 고객, 일반 고객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다 10억을 매년 10억 이상 쓰는 사람은 MVP겠죠. MVVIP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은 일반 고객인가? 1억 정도 쓰느냐? 5억 정도 쓰느냐? 5천만 원 쓰느냐? 뭐 나 같은 사람 100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그먼트 돼 있는 고객이 있냐라는 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 다이버시파이드라고 돼 있는, 서파이드라고 돼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존 고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카카오가 제일 처음엔 카카오톡만 하다가 카카오뱅크도 하고 카카오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류가 다른 거예요. 다이버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런 니드하고 문제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고객군들이 있느냐 이런 거죠. 같은 카카오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멀티사이드 플랫폼이냐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제일 볼 수 있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아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은 고객이 두 부류예요. 누가 있겠어요? 그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배미는 이것을 중개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두 군데라 이거죠. 멀티사이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한쪽만 만족시켜주고 한쪽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다양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사이드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구글이나 아니면 WIR 게임 콘솔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비자나 MS 윈도우 OS나 애플 등 보면은 대부분 IT 발전을 통해서 다 멀티사이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창조를 하기 위해서 각 그룹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인들이 뭐냐 이거죠. 배민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음식 파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많은 주문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 음식 주문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다양한 것을 내가 거기에 현재 가지 않고 내가 배달해 시켜 먹을 수 있다는 니드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유행했으니까. 이런 니드들을 같이 창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 그룹을 위한 플랫폼의 가치는 그 플랫폼의 다른 사이드에 얼마나 그 사용자의 많은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가능해서 게임 콘솔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에서 SDK를 무상으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 그러면 소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SDK를 다 게임 개발자들한테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게임 SDK를 받아가지고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을 다 게임 개발자하고 게임 사용자하고를 멀티사이드 플랫폼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 방법 쪽에서도 고객 세그먼트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고객한테는 줄지 말지를 판단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실제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무쿠지가 있잖아요. 스톨록홈의 무쿠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무쿠지를 팔잖아요.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가져가잖아요. 그건 돈 안 내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 인쇄하는 비용 어디서 나온다? 광고에서 다 수익을 내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를 분명할 때는 이 5가지 정도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해당 고객이 전혀 다른 서비스나 상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 해당 고객에 접근하는 유통 채널이 다를 경우도 있어요. 한쪽은 온라인, 한쪽은 오프라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고, 전혀 다른 유형의 고객 관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객 관계라는 게 하나는 보험회사이고 하나는 그 자동차 회사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보험회사잖아요. 이 보험회사 간에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그럼 뭐 거기에 또 경찰청의 단속 카메라 아니면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안전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보험가가 수가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을 하면은 고객 관계에서 전혀 다른 유형의 고객들이 이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이걸 분명히 분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형태의 상품을 제공해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진성 고객으로 만들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 세그먼트를 우리가 채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랭킹을 정해서 그 가장 우수하다고 중요한 고객이 누군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해결할 일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고객의 어떤 그 중요한 고객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한 랭킹 1, 2위 정도로 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밸류 프로포지션으로 넘어갑니다. 밸류 프로포지션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제공하는 프로덕트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커스터머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이 제품을 쓸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당신의 문제가 아까 장 교수님도 설명을 잘 하셨지만 내가 당신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들을 여기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아, 이거 신제품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성능 굉장히 좋아요. 기존에 쓰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성능을 줍니다. 당신이 10시간 쓸 것을 1시간만 일하면 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가치잖아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된 겁니다. 당신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고객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그 유명한 가전사가 무슨 세탁기를 만드는데 이게 세탁기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객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크리에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그 성향이나 니드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커스터마이즈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진공 청소기에다가 물걸레가 달고 하는 것도 다 커스터마이즈 된 거죠. 그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걸레 청소 따로 하고 진공 청소기 따로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물걸레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etting the job done이라고 그래갖고 실제로 고객이 수행한 일을 굉장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것을 그 정비사들이 다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엔진의 성능을 체크를 해가지고 아, 이 부품이 낡았어요. 교체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정비사를 도와주는 그 항공사를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또 하나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뭐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거 롤렉스예요. 이거 뭐 프라다예요라고 하면은 뭐 물어보지도 않고 사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하고 스테투스를 그렇게 그 고객의 가치로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 이것은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10,000원 지불할 걸 100원만 지불하면 돼요라고 하면 100분의 1이니까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해서 고객의 비용을 절감해 주는 거죠. 뭐 중고차 리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신차 리스하고 중고차 리스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스트를 줄여줍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리스크를 줄여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접근이 쉽지 않았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가 어디 그 크루즈선을 내가 살 수는 없는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하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크루즈의 배를 하나 사는 거예요. 아니면 호텔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배나 호텔이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내 돈 주고만은 못 사는 것들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서비스도 하나의 그 밸류 프로포지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굉장히 편해요. 우리 아이폰 쓰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갤럭시 폰 쓰는 사람들 보면 아, 내가 사진 찍으면 바로 다 클라우드로 들어가. 뭐 이런 편한 거.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게 또 하나의 그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근데 여기 다양한 그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특별하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어느 멀티사이드 플랫폼 광고 같은 경우 보면 한쪽은 돈을 안 내요. 한쪽만 돈을 냅니다. 이런 경우가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끼 상품으로 이렇게 까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하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공할 때 그 밸류 프로포지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막연하게 좋습니다. 뭐 비용이 절감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치로
이렇게 객관화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 이거 20% 절감됩니다. 뭐 10% 절감됩니다. 뭐 50% 싸요. 뭐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를 따질 때 우리가 그 밸류 프로포션을 할 때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까? 곧 할 겁니까? 라고 이게 명쾌하게 이게 디스크리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의 문제 중 어떤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고객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라는 얘기입니다. 고객이 원하지도 않는 걸 만들 필요는 없다고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어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 고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어떤 것을 해결하는 거냐를 정확히 이렇게 콕 집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쪽집게처럼. 네, 각 고객 세그먼트에 대해 어떤 제품 및 서비스를 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세그먼트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멀티사이드 플랫폼일 수 있는 것도 나중에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세그먼트별로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번들로 제공하고 있습니까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채널입니다. 채널은 실제로 얘기했죠. 고객한테 내가 제공해야 될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를, 핵심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건가라는 거죠. 이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널의 타입을 보면 직접 채널과 간접 채널이 있죠. 그 직접 채널이 있고 간접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의 그 페이지별로 중요한 건 뭐냐면 채널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널에서 그 고객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제품을 이해를 해야 돼, 서비스를.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법.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해야 돼요, 고객이. 그다음에 고객이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객이 구매를 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건지, 진짜. 뭐, 내가 오토바이로 배달할 건지, 아니면은 큰 대형차로 배달해야 되는 건지, 트럭으로 배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앱으로 그냥 쓱 다운로드 할 건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좀 정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판매 후에 AS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 채널 타입에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채널이 뭘 하는 거냐?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높여줍니다. 기업이 전달하는 밸류 프로포션을 고객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고객이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웹에서 이렇게 지불하면 앱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뭐 쿠폰을 내가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다양한 밸류 프로포션의 그 전달 방법을 여기서 알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 고객 세그먼트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그 특정 고객이 봤을 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채널을 선호하느냐, 이걸 빨리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들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이걸 알고 있나요? 라고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이렇게 구상할 때는 뭐 직접 채널, 간접 채널 뿐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가 요즘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거냐, 분리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입니다. 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제일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고객한테 그 지금 회사가 어떤 타입으로 그 고객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 같은 데 보면은 은행 잔고가 관해서 막 몇십억 있는 사람하고 몇백만 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VIP 고객이 딱 은행 창구에 가면 지점장이 나와서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 금융 서비스를 해주는 그 컨설턴트를 따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이 고객이 지금 금융 상품 중에 이것을 들면 좋겠다. 아니면 이걸 빼서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쪽 이자가 높아요. 이렇게 금융 상품을 설명을 따로따로 해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비서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시스턴트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디케이트 퍼스널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이건 마찬가지로 전담 인력이 붙어가지고 바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고객하고 유지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웹사이트에서 내가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메이티드 서비스라고 해서 셀프 서비스와 자동화 프로세스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온라인 프로파일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자동화로 주문을 하고 취향별로 도서를 하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넷플릭스 보면은 다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돼 있는 거냐. 요즘 AI가 이제 많이 대세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로 해서 활발하게 어떤 기존 고객이나 잠재 고객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무슨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그 커뮤니티에다 이렇게 계속 뭐 상품이나 아니면은 뭐죠, 그거? 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그 커뮤니티에다 해주는 것도 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만들 때 고객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추가하기도 하고, 이건 필요 없어요라고 고객한테 그 설문조사에서 얘기를 들으면 빼버리고, 뭐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좀 AARRR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액퀴지션이죠. 고객을 확보하고, 액티베이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리텐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레버뉴로 이제 사기 만들고, 그 다음에 레퍼럴이라고 그리고 구전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해주고, 선전하게 해주고, 이런 고객과의 관계를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AARRR이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퍼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실제로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지하고 판매 촉진하는 이 3가지로 채널을 보시면 돼요. 고객을 확보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드느냐? 내가 고객 확보할 때, 우리 웹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내가 그 할인 쿠폰 10,000원짜리를 배송해 드립니다. 그 10,000원이 돈이잖아요. 그럼 10,000명이 들어오면 1억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런 고객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나중에 다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고객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고객 유지를 어떻게 해갈 건지, 그 고객이 유지를 해가는데 리텐션을 계속 하면서 구매를 하고 레버뉴로 연결되고, 레버뉴로 연결된 뿐만 아니고 구전으로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선전해 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이 고객 릴레이션이 상당히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버뉴입니다. 레버뉴는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는 건데, 나 SSL이라고 물론 상품 판매하는 거죠. 그냥 내가 만든 상품 판매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사용료를 지불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구독 비용을 막거나, 그 다음에 리스팅을 해주거나 렌탈을 해주거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싱 비용만 주는 거죠. 내가 지적재산권만 갖고 내 걸 갖다 쓰세요라고 해놓고 나는 돈만 받는, 지적재산권의 비용만 받는, 라이센싱 비용만 받는 거고, 브로커링 피는 말 그대로 그 당사자끼리 이렇게 거래하는데 내가 브로커링 하는 거. 배민이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 그 다방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브로커링 해주면서 자기가 수익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드버타이징. 제일 쉬운 거죠. 광고 넣어주는 거.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수익 내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수익원이 서로 다른 가격 메커니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상품 판매를 할 때는 당연히 고가든 저가든 간에 그 직접 비용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그 사용료를 받는 거하고 구독료를 받는 거죠. 근데 구독료가 몇 년을 유지할 때 내가 브레이크 이븐이 되겠나 안 되겠나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격 정책인데, 실제로 고정가격제하고 변동가격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가로 판매할 때 제품의 특징 의존적인 거, 그 다음에 고객 세그먼트 의존적인 거, 물량 의존적인 거.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쌀 거고, 물량이 적으면 가정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나 흥정을 할 수 있는 단계냐, 아니면 일드 매니지먼트라 해서 수익률 관리를 할 거냐. 일드 매니지먼트의 가장 비근한 뭐냐면, 우리 항공료, 비행기 티켓 살 때 급하게 사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 땡처리 하는 것을 싸게 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똑같은 비행기를 타는 거, 항공료지만 가격 차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것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키 리소스입니다. 키 리소스는 얘기한 대로 그 피지컬한 리소스가 있고 인텔렉츄얼 리소스, 휴먼 리소스, 파이낸셜 리소스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내가 생산 시설을 갖고 있거나 내가 물류 창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물류 트럭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죠. 판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 이게 피지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텔렉츄얼하는 것은 뭐냐면 브랜드를 갖고 있거나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거나 뭐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휴먼은 말 그대로 인적 자원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개발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컨텐트 크리에이터야. 뭐 이런 핵심 인력들이 이렇게 배치됐냐 안 되냐에 따라서 키 리소스를 갖고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파트너한테 빌려와야 되는 거죠. 없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채용할 것 같으면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키 리소스에서는 우리의 가치 제한은 어떤 핵심 자원이 필요한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이나 고객 관계나 수익원을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유통 채널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트럭 운전수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유통 채널에서 트럭 운전수를 내가 채용할 거냐 아니면은 외부 회사에다 맡길 거냐. 그러면 그건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고객 확보하는데 뭐 쿠폰을 제공하는데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데 커피 쿠폰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만드니까 파트너한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에 살 거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키 액티비티는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생산을 할 거냐 내가 프로그램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집중할 거냐 내가 아니면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짤 거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운송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제조업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솔루션 하는 것은 컨설팅 회사나 병원이나 어떤 특정한 서비스 조직들이 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IT 하는 사람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는 거 그다음에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플랫폼과 네트워크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키 액티비티는 말대로 우리의 가치 제한은 어떤 핵심 활동이 필요한가 어떤 핵심 활동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가 가치 제한하는데 이 프로그램 솔루션을 가지고 제공할 건지 아니면 내가 플랫폼으로 제공할 건지 아예 내가 제품으로 제공할 건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고객 관계는 어떤 수익을 하느냐 수익원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키 액티비티가 이런 겁니다. 여덟 번째로 키 파트너스입니다. 그 키 파트너는 뭐냐면 내가 없는 리소스나 액티비티를 맡겨야 되고 우전해야 되는 파트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이코노믹한 측면에서 볼 거냐.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이나 인프라를 공유할 목적으로 구매 공급자 관계에서 자원이나 활동의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리스크나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특별한 리소스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고객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 거냐. 이런 것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키 파트너스를 여기서 파악을 해서 기입을 해놓고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파트너스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중요 공급업체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파트너로부터 어떤 주요한 리소스를 내가 원하는 건가요? 라고 하고 파트너는 주요 활동을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여기다가 파트너십에다가 적어놓고 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한번 쳐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인데요. 코스트 스트럭처인데 가격을 정할 때가 굉장히 어렵죠. 실은 어려운데 뭔가 들어가는 비용 중심으로 내가 가격을 정하는 것은 대부분 제조업이에요. 제조업들이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거 부품 사고 이거 제조 공장 돌려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기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 비용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광고 비용, 마케팅 비용, 영업 비용 다 따져가지고 인건비 따져가지고 얼마를 받으면 되겠다 단가당 이렇게 결정하는 게 코스트 베이스드 프라이싱이고요. 그다음에 가치 중심의 프라이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딱 보고 이 가치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고객이 얼마 정도 지불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가격을 매기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대부분 IT 프로그램 하는 회사는 밸류 베이스드 프라이싱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제조업은 코스트 베이스드 프라이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코스트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고정 비용, 그냥 가변 비용, 운영 비용, 그 고객 확보 비용, 그 디스트리뷰션 비용, 그다음에 애프터 세일, AS 비용 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구조의 특징은 뭐 앞에서 말한 대로 고정비, 변동비,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사항이나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이 뭘까?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이게 빠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비싼 게 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죠. 핵심 자원을 활동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얼마나 드는가, 이런 비용들을 다 따져보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좌뇌 우뇌가 이렇게 약간 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향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좌뇌는 논리적이고 우뇌는 상당히 감성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인가? 맞나? 모르겠네. 여하튼 이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딱 반으로 나눠서 보면 오른쪽은 밸류예요. 왼쪽은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왼쪽에 있는 것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강하고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감성적으로 고객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상당히 감성적인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을 중심으로 해서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좌측은 조직의 활동과 그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캠퍼스의 우측은 고객과의 관련된 수입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비용을 그 수익을 얼마만큼 낼 건지, 왼쪽은 비용이 얼마만큼 들 건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세 개로 나눠보면 우측 상단은 desirability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내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하고 내가 제공하는 그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핵심 그 밸류 프로포션에 적합한지, 정확히 전달되는 건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수용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거 살 수 있겠다, 사볼만 하겠다라고 수용할 수 있냐를 따져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왼쪽 상단을 보면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feasibility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내가 이 가치를 만들 수 있냐,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냐 이거죠. 고객한테 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냐. 만들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 공장도 있어야 되고 지적재산권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래머도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냐? 내가 비용이 있냐? 돈이 있냐? 뭐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없으면 키 파트너스한테 의존해서 이걸 가져올 수 있냐 없냐. 이걸 다 따져보는 실현 가능성이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 코스트하고 레버뉴가 있잖아요. 코스트는 당연히 레버뉴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레버뉴가 커야 수익이 남으니까. 그래서 코스트하고 레버뉴를 봐서 내가 이거 생존 가능하겠구나. 이거 생존 불가능해. 내가 뭐 1년 12달, 3년 4년 계속 손해보는 장사는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 가능성을 따져보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그젬플인데요. 에어비앤비는 대표적인 멀티사이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 세그먼트가 많죠. 게스트도 있고, 호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익스페리언스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포토그래퍼도 있고, 호텔도 있고, 다양한 이 고객군들이 있거든요. 이 고객군들한테 만족시켜야 될 밸류 프로포션도 다 다르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고객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정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는 이 5개의 고객군과 5개의 핵심 가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그 고객 세그먼트를 보면 한번 볼까요? 하이네트워스 인디비듀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자들만 사라는 얘기예요. 부자들이 이걸 살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린 바이어, 말 그대로 지구 환경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살 거다. 우리 고객이다. 커머셜 플리트 바이어, 말 그대로 구매 담당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들. 좀 특이하게 앨런 머스크 팬도 있네요. 앨런 머스크 팬이 이걸 살 거다. 그 다음에 뭐, 코퍼레이트드 익제큐티브라고 돼갖고 뭐, 그, 뭐죠? 이게 뭐, 실제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하여튼 회사에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 그 회사 차량을 운영해줘야 되거나 이런 관리자들 얘기하는 거고, 미드 티어드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중간 관리자죠. 그래서 뭐 회사 차량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이 그린카를 살 거다, 전기차를 살 거다, 막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고객 세그먼트를 만들어 놨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여기서 나와 있는 이그젬플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여러 해에 거쳐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우리 스타트업은 지금부터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런 9가지 블록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이걸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우수한 그 이그젬플들은 그 구글링 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BMC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고객 세그먼트를 강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박찬정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9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의 각각의 요소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종류를 아마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 강의는 고객 세그먼트와 그 다음에 가치 제한, 이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선 앞에서 설명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부터 9 비즈니스 블록 캔버스에 대한 소개, 고객을 찾는 방법, 또 타겟 커스터머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고객의 일, 또 고객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고객 프로파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고객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job to be done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이 됐지만 저는 이 2가지 책을 근간으로 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앞에서 박찬정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죠. 이 책은 알렉스 오스왈드 교수님이신데 스위스 로잔 대학의 경영전문대학교의 교수십니다. 이 스위스 로잔 대학이 경영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에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과 또 위촉 연구원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초빙 교수들이 와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전 세계 한 45개국에서 5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의 타스크들을 갖다 나눠줘 가지고 집대성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우리말로 번역된 책도 있고 뭐 도서관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은 우리가 이 경영학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미국에서 이런 창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UC 버클리에 계시는 스티브 블랑크 교수님께서 실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스타트업 오너스 매뉴얼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선 주로 고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고객은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연구실에 있는 게 아니라 연구실 밖에 있기 때문에 연구실 밖에서 너희들이 생각해 놓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꼭 검증받아라 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은 슬로건으로 Get out the building, 사무실 안이나 연구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생각해 놓은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받아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용어로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앞에서 박찬정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심플하게.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어낸다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스타트업 팀이 특정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혜택이 담겨져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이후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할 건가를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 수익 창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라 라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맷은 이렇게 그 장표가 9가지의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 그러냐면, 캔버스라는 게 하얀 화판에 그림을 그리다가 이상하면 그냥 또 하얀색 쫙 칠하고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정해 가면서 그려라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얘기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릴 그 고객군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이 캔버스의 맨 오른쪽 위편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타겟하는 고객을 갖다 정리해서 적어 놓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고객을 만나고 싶으냐, 내가 하는 사업의 아이디어는 어떤 고객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서 제일 먼저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업 아이디어를 대상이 되는 고객이 누구냐, 그 고객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 팀이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 건가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유형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건가, 어떤 유형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객은 한 사람일 수는 없거든요. 다만 또 고객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사업적 아이디어는 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 같은 요구, 같은 어려움 또는 같은 가치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라. 결국은 세그멘테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우린 고객군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결국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할 거냐. 그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이 됐던 대학이 됐던 연구소든 됐던 정부기관이 됐던 개인이 아닌 나머지들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고객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고객이 될 수가 없고, 학교가 고객이 될 수가 없고, 병원이 고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버스라 그러면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 버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 버스 회사의 배차를 담당하는 담당자, 이런 사람이 고객이 된다는 거죠. 병원 그러면 의사 선생님, 병원을 전체 경영하는 병원장, 병원에서 새로운 어떤 약품이나 설비를 구매하는 구매 담당자, 또 의사를 보조해줘서 다양한 어떤 치료 활동을 하는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고객은 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은 고객 세그먼트의 고객 찾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분류도 좀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객에 따라서 서로 원하는 서비스와 상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장이 원하는 서비스와 의사께서 원하는 서비스, 구매 담당자가 원하는 서비스, 간호사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어떠한 같은 치료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나 또는 다른 기능이나 다른 성능을 내는 서비스로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고객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채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업사원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하는 온라인 구매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 보러 사달라고 구매 대행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군을 설정할 때 그 바운다리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 것인가가 자기 사업 아이디어에 피팅할 수 있느냐, 딱 맞을 수 있느냐에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또 고객 관계도 또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명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팔아서 주된 수익을 얻을 거냐, 제품은 팔 때 그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소모품에서 나는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건가, 이런 것들은 우리 잉크젯 프린터 같은 거 보게 되면 프린터는 한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잉크젯 한 세트 살려고 그러면 한 5만 원, 6만 원 하거든요. 그래봤자 한 500장밖에 못 써요. 그 또 프린터는 상품의 그 회사의 소모품 아니면 안 맞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종속돼 가지고 사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수익을 발생하는 명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제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객은 누구냐?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큰 고객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뭔가의 수단을 가지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뭐 좀 다른 해결 방안이 없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 방안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쓰긴 하는데 앞으로 이게 뭐 양이 늘어난다든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야 라고 문제가 잠재적으로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고객이 누군가를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고객의 특성이 뭔가를 정의 내려야 되는데, 그 특성은 어떻게 찾아내냐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고객들 중에서 어떠한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세그멘테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형태는 그 뒤에 이제 예에서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가 굉장히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B2C라고 얘기해서 내 사업 아이디어가 직접적인 소비자한테 바로 전달이 되는, 결국 판매가 되는 그런 형태에서는 아주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B2B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회사를 상대로, 어떤 기관을 상대로 내 어떤 해결 방안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테이크 홀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금 나눠보면 일단은 사용자가 제일 중요한 사용자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사용은 이 사람이 하지만 사는 사람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구매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까 구매 담당자는 이러한 성능을 가진 거를 사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가장 싼 것을 찾거나 델리버리가 편한 것을 찾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뭐 공급되는 것을 찾거나 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뭔가 생각하는 문제, 그 문제의 해결할 타겟이 되는 문제가 다르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또 고객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전체 조직을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싼 게 좋은 건지, 빨리 납기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품질이 균등하게 돼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계로 또 회사와 회사 간에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건지, 뭐 이러한 의사결정권자도 고객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사용자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로 인플루언스 같은 사람들. 그거 내가 써보니까 참 안 좋더라. 이런 데 쓸 때는 참 좋더라. 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그 문제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옆에 부서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또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사용자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반대자도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면 경쟁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내고 있는 솔루션이나 나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제공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케이스는 B2B 비즈니스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되고, B2C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인플루언서나 추천자 요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고 따라서 샀더니 뭐 제품이 그지 같더라, 뭐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건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어떤 그 고객군 속에 자기는 다른 쪽의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데 사용자는 사실은 그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던 뭐 이런 미스매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고객군을 만들 때는 이렇게 표적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도 편하고요. 근데 잘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만들려는 제품이, 내 아이디어가, 내 솔루션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이제 애기 엄마예요. 그리고 애도 있고 헬멧도 쓴 거 보니까 놀 때 같이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지금 타겟팅을 했냐면 제일 큰 규모로서 한 22살에서 34세 정도 되는, 보통 한 2-3살, 3-4살 정도의 아이를 갖는 사람을 내 타겟으로 놨어요. 그리고 아기가 있어야지 이제 애랑 같이 노는 사람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럼 조금 줄어들겠죠. 22살에서 34세의 여성 중에서 아기를 낳은 여자, 그러면 조금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애랑 놀 때, 아웃도어를 할 때 반드시 애랑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웃도어, 애 혼자 어디 맡겨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또 조금 더 줄였어요. 그리고 아웃도어를 하려면 뭔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뛰어놀고 뭐 아니면 액티비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숲이나 또는 어떤 이런 뭐 공원 같은 데가 자기 집에서 한 30마일 이내에 사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을 못 찾아서 그냥 인조이 캠핑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전거는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둘이서 가서 자전거 세워놓고 무슨 배드민턴을 칠 건지 아니면 자전거 세워놓고 등산할 건지 뭐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좀 달리 표현을 해봤어요. 똑같이 22살에서 34살 애를 갖고 있는 엄마, 근데 아이랑 똑같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그냥 애를 데리고 같이 아웃도어라는 게 뭐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애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앞에다가 이렇게 안장 앞에다 또 하나 안장을 놔서 이렇게 딱 칸가로처럼 앞에다 앉혀놓고 자전거를 즐기겠다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보호대, 애 카시트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뭐 자전거에 걸겠다는 건지 조금 불분명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명확하지가 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왼쪽 중에 어떤 거였다면 그러면 오른쪽도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 뭐 꼭 22살, 34살만 아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40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 애랑 같이 아웃도어를 즐겨하는 엄마, 그리고 반경 30마일 이내에 뭔가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밖에 캠핑 같은 거나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산악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죠. 그럼 산악 자전거는 결국 뭐가 돼야 되죠? 막 거칠게 비포장을 갖다 운동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되면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뭔가 패키지처럼 돼가지고 어디다 장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전거라 그러면 자전거에 장착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의 어떤 바운다리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안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안전장치나 이런 보통 우리가 헬멧처럼 안전장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무 패드 같은 이런 게 좀 달려 있어서 충격이 많잖아요. 마운틴 이 바이킹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했을 때 결국은 산악 자전거를 즐기기 위한 아동용 보호장치,
라는 나의 사업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됐다는 거죠. 결국은 실제는 왼쪽부터 먼저 합니다. 왼쪽부터 나는 요런 거 산악자전거에 애를 태워가지고 안전하게 같이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거를 내 사업을 할 거야. 그럼 이거를 쓸 수 있는 고객은 누굴까 해서 오른쪽에 이 타겟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렇게 정리하는 것에 따라서 내 해결 방안도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결국 가벼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해결 방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객군이 만들어지면 이 고객군은 하는 일을 좀 정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커스터머스 잡이라고 그러는데 이 커스터머스 잡을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대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그 산악자전거는 그렇게 정리를 못했고 세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가 운전자들이 그 자동 세차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세차할 때 어떻게 일을 하죠? 호스로 일단은 먼지 털어내죠. 물로요. 그 다음에 그 비누 거품을 갖다 거기다 투하를 시키죠. 그걸 뭐 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빗자루 같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다시 뿌려서 비누 거품을 꺼집어내죠. 그런 다음에 이 자동차 휠 요거 갖다 좀 닦아내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그 물길 갖다 좀 없애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 휠에 있는 그런 먼지가 많이 빠지죠. 휠이 그래서 이렇게 온폭 파이고 들어간 곳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게 손이 안 들어가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물기 다 제거하고 이렇게 세차가 끝나는 거예요. 자동 세차라기보다는 자가 세차,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셀프 세차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일단 계속 여기 사진에도 보는 것처럼 그 지붕까지 닦으려고 그러면 뭐 계단 같은 거 올라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빗자루 같이 생긴 거에 비누 거품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휠 그 속 안에까지 닦으려고 그러면 스펀지에다가 비누 거품 묻혀서 그 안에 다 닦아야 되니까 손에 일단 스펀지를 잡아야 되고 거기에 비누 거품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기 있는 거 닦아내려고 그러면 그냥 또 수건으로 손으로 다 닦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나는 어디를 해결할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고객이 자가 세차를 하는 차주다. 그럼 그들은 어디서 문제를 갖다 지금 느끼고 있냐, 어려움을 느끼고 있냐를 이 커스터머스 잡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포맷으로 여기 이제 그 미국 전미과학재단이 하고 있는 아이코어에서 쓰고 있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설정된 고객의 일, 커스터머스 잡을 균형 있게 이렇게 칸으로 어떤 처리 순서로 일을 하는지 갖다 일단 나눠놓고 그리고 현재 그들이 쓰고 있는 도구가 뭐냐 이런 막대기가 긴 그런 비누 거품 묻혀서 하는 이런 비누질하는 그런 막대와 브러쉬와 그 다음에 스펀지를 가지고 비누 거품 묻혀서 자동차 휠 사이를 손으로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어려움이 뭐냐. 이거를 가중치를 줘가지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화시키라는 거죠. 아까 고객을 찾았으면 그것도 세그멘트된 고객을 찾았으면 같은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이렇게 하더라.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를 이런 포맷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된 거를 고객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형태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Customer Jobs Describe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 상황에서 고객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갖다 쭉 이 오른쪽 3분면에 그다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럼 고객은 내가 특성화시킨 고객군은 요런 문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 막대기가 긴 브러쉬에 그 비누 거품을 묻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차에다 비누 거품을 묻히더라. 그 다음에 스폰지에다가 비누 거품을 찍어서 손으로 그 자동차 휠의 사이사이를 닦더라.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느꼈던 거를 본 거, 그 다음에 혹시 또 들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 적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때 무슨 불편이 있고, 그리고 이 불편이 해소가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왼쪽 3분의 1, 아래쪽 3분의 1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겪는 불편과 혜택을 적는다. 그래서 우리가 커스터머 게인, 커스터머 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커스터머를 특정했다면 그 커스터머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뭔가, 이것을 찾는 것이 나인 비즈니스 블락의 커스터머 세그먼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적기에는 거기다 그 기재하는 것은 고객 그 자체만 적지만 그 뒤에 어펜딕스라든가 이런 등등에다가 고객 프로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타겟한 고객들, 이 특성을 갖고 있는 고객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불편과 혜택이 있다는 거죠. 불편은 고객이 자기를 수행하면서 겪는 특정한 미해결되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 위험,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 또 시간, 노력, 돈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결과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거, 그리고 뭘 하는데 되게 힘이 드는 거, 수행하기가 어려운 거, 그 다음에 해도 뭐 좀 시원치 않은 고민거리, 뭐 이런 것들이 불편이에요. 그 다음에 혜택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그게 혜택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디자인이 좋고 성능이 좋고 독특한 게 있어서 내가 쓰니까 이거 괜찮네, 이런 그 느낌이 드는 거고, 가격도 적절해야 되고 밖에서 외부 평가도 좋고, 또 쓸 때 무슨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고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절감되고 돈 절감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적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쓰기가 되게 쉽고, 그리고 쓸 때 굉장히 편안한 것들, 이게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도구에서 쭉 정해보면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해결하면 되냐면 불편을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객을 찾았으면 고객이 자기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끄집어내면 그냥 우리가 거기서 불편한 걸 해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객은 그 일을 수행하면서 무슨 결과를 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job to be don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결과가 뭔가를 명쾌하게 정의하면 불편을 우리가 해소시키거나 혜택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결국 내 사업 아이디어가 굉장히 충실해지고 높은 수준의 레벨의 어떤 해결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job to be done은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는 게 그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릴을 하나 사서 구멍을 하나 뚫어요. 뚫으면 그게 0.5mm짜리 구멍이냐 1mm짜리 구멍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 드릴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리고 드릴을 팔고 우리는 좋은 드릴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객은 그 드릴을 왜 사냐는 거죠. 왜 사냐면 구멍을 뚫어서 못질을 한 다음에 그림을 걸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객은 그림을 걸기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만든 드릴을 사기 위해서 드릴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만든 제품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높은 레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손소독제, 세니타이징 되는 옛날에 코로나 때 많이 썼죠. 그 소독제 들어가 있는 그 비누. 소독제 들어가 있는 비누를 사는 이유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사죠? 세균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불편이, 그 고객의 불편한 사항이 다르게 우리가 인지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객이 그 일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뭔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고객의 행동을 관찰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우리가 본 것하고 일치가 되는지를 더 높은 레벨에서 씌워서 한번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비슷한 예로 고객의 job to be done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다른 그러한 그 기능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치약 있죠, 치약. 치약이 이빨 닦는 거잖아요. 이빨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기능적으로서는 뭐냐면 프라그를 제거하는 거예요. 잇몸이나 이에 있는 프라그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성적인 거는 뭐냐면 내 입이 굉장히 플래시해지는 걸, 아주 상쾌하다를 느끼는 게 고객이 이빨을 닦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상대방한테 아주 하얀 이빨을 보여줌으로써 나한테 호감을 갖게끔 하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요구 때문에 내가 그 이빨을 닦는 일을 하기도 해요. 또 부수적으로는 뭐 얼굴하고 손 닦는 김에 이도 그럼 깨끗하게 닦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혼조돼서 존재하거든요. 고객의 그 일을 하면서 얻는 결과가. 그래서 이 센소다인이라는 이 치약이 각각 이걸 기능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프라그 제거하는 치약, 그 다음에 좀 더 향을 넣어가지고 플래시하게 이런 그 박하향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빨 닦고 나면 굉장히 신선하게 느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시린니 같은 걸 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화이트닝 해서 좀 하얗게 보이는 그 기능을 넣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닦을 때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치약조차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진화해 나간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타겟 고객을 갖다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객 세그먼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연이어서 고객 세그먼트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가치 제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한은 자,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요구가 뭔가가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으면 그 가치 제한을 우리가 고객한테 뭘 줄 것인가를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순서는 그 개념부터 방법, 사례, 또 고객 세그먼트와 조금 전에 우리가 강의 들은 고객 세그먼트와 가치 제한 간의 관계, 요걸 갖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린 스타트업과 린 캔버스라는 어떤 스타트업을 좀 더 포커스해서 만든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치 제한은 이 9 비즈니스 블록 캔버스의 가장 센터에 위치해요. 그래서 고객은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거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칸이 작아요. 그래서 아까 고객 세그먼트도 고객을 우리가 적시한 다음에 뒤에 어펜딕스로 해가지고 고객의 커스터머스의 job to be done, 그 두 개를 맞물려서 과연 우리가 고객은 어떤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가를 좀 설명하는 자리를 보강하자 그랬잖아요. 여기 밸류 프로포지션도 이 좁은 칸 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선언적인 언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어펜딕스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주면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고객이 이제 누군지 알고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알고 요구가 뭔지 알았으니 뭔가를 전달해 줄 때는 그걸 씀으로써 고객이 어떠한 가치가 있게끔 하는 것을 담아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담는 용기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제품과 서비스예요. 결국은 밸류 프로포지션은 형태는 굉장히 이 인문학적인 용어로 선언적인 용어가 나오지만 결국은 어디에 담기냐면 그러한 선언적인 가치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 안에 가치가 담겨졌을 때 고객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조금 좀 작게 나와 있지만 그럼 고객은 어떤 데에 가치를 느끼느냐? 신규, 새로 나온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능이 지금 거보다 엄청 좋아요. 1시간에 했던 거를 15분이면 끝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5번 걸쳐서 내가 조작해야 됐던 거를 한 번의 조작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맞춤, 나한테 딱 맞아요. 뭐 학생 중에서도 공과대학 학생한테 딱 맞는 거예요. 이 경영학이나 인문학 하는 학생하고는 좀
안 맞고 나한테 딱 맞는다. 그 다음에 모양이 아주 멋있어요. 그 전에 내가 봤던 어떤 대안들하고 영 달라요. 이거 내가 봐도 참 내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블렌드가 굉장히 좋아요. 같이 친구들끼리 앉아서 하는데 딱 책상 위에다 서로 핸드폰들 꺼내놨는데 누구는 A사 거고 누구는 S사 건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하는데 모양도 좀 이상해요. 이런 것들이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요. 적절하다는 거죠. 그동안에 턱없이 비쌌는데 이제는 내가 페이할 만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B2B 같은 경우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걸 해보니까 비용이 되게 절감돼요. 처음에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더니 한 1년 쓰니까 훨씬 더 절감이 되고 한 5년 쓴다고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는. 그리고 이거 쓰다 보면 갑자기 뭐 폭우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날이 추워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오작동의 확률이 높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거의 뭐 지구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온에 다 적응이 되고 어떤 그 자연재해 환경에서 다 적응이 돼요. 또는 뭐 그걸 갖다 그 조작하는 조작원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이걸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리해요. 자, 여러 가지 쓰는데 뭐 복잡하게 돼 있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될 수가 있어요. 또 불편함도 해소할 수, 그동안에 있었던 불편함이 또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묶여져 가지고 그거를 고객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치를 어디에 담느냐? 제품이나 서비스에 담을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밸류 프로포지션 안에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데피니션,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고객에게 성능과 브랜드와 성능과 비용 절감과 리스크 감소라는 가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써요. 그 앞장에 있는 요 나인 비즈니스 블락에는 그렇게 써요. 그렇지만 그 뒤에 어펜딕스에는 이 가치가 담겨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이런 형상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추가되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정리해 놓은 어떤 그 성능이라고 얘기하면 기존 그 고객들이 쓰던 대안적인 성능은 이거였는데 나는 이거를 이만큼 몇 배, 몇 프로 더 높여줄 수가 있다는 그런 그 부분이 또 추가가 돼요. 스펙과 퍼포먼스가 또 이 제품과 서비스의 피규어가 나온 다음에 또 제공이 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프로포지션과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정리가 된다면 사실은 나인 비즈니스 블락의 50% 이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업 아이디어의 자기 주장이 다 담겨져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치 제한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반드시 이렇진 않지만 파란색은 특징이나 기능, 결국 스펙과 퍼포먼스고 빨간 색깔은 베니핏, 혜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이게 밸류 프로포지션이에요. 예를 들어 애플의 모든 애플 기기는 서로 동기화되어 있다. 이거는 약간 기능적 접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애플 기기 속 정보에 끊김없이 접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이거 사면 네가 쓰고 있는 모든 애플 기기랑 같이 정보를 갖다 다 쉐어링할 수가 있다. 요거는 혜택이에요. 근데 어떤 기기라도 언제 어디서 항상 당신의 정보를 쉽게 간편하게 해결해낸다. 요게 약간 선언적인 인문학적인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쓰게 되면 조금은 선언적인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피규어, 그 다음에 스펙과 퍼포먼스, 그 다음에 그 비교, 다른 대안과의 얼터네티브와의 비교, 요게 어펜딕스로 뒤에 좀 추가되면 좋겠다. 요걸로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치의 제안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첫 번째 커스터머 세그먼트 정의해요. 고객을 정의해요. 그 다음에 고객이 경험하고 있는 또는 있을 문제가 뭔가 그걸 찾아내요.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행동하냐. 지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해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뭐가 불편하고 그리고 뭐 혜택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러면 그 불편함과 요구사항을 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결해 주면 고객은 이런 데서 가치를 얻을 거야.
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치 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치 제안 프로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오른쪽 그 위편에는 그 개인 크리에이터 무슨 혜택을 얻느냐, 그 다음에 밑에는 페인 릴리버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하고 왼쪽 이 삼각형 안에는 내가 어떤 펑션 기능들을 담는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 프로포지션의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잠깐만 뒤로 좀 갔다가 만든 다음에 이 두 개는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나와야 내 밸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밸류가 고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크로스 체크 검증해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맞닥뜨려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고객 프로파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고객 프로파일을 오른쪽에 놓고 지금 시간에 만든 밸류 프로포지션을 디자인한 것을 두 개를 매칭시켜 나가는 과정을, 피팅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 요 반복하는 과정을 계속 우리가 수정해 나가서 반복을 하면, 그러면 이 두 개가 완벽한 매칭이 되는 그런 나인 비즈니스 블록 사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20, 30대 직장인이 하루 1시간 운동하는데 조깅하면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이 활동을 하냐면 스마트폰하고 무선 이어폰을 일단 운동복 주머니에 보관해요. 그 다음에 조깅하기 전에 무선 이어폰을 귀에 껴요. 그 다음에 온 해가지고 조깅하면서 음악을 감상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깅하다가 이어폰이 뚝 떨어져요. 근데 또 주변 소리 못 들어가지고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도, 또는 뭐 킥보드 지나가는 걸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음악을 좀 다른 걸 듣고 싶으면 뛰다가 서가지고 뭐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뭐 이래야지 스마트폰 조작이 돼요. 이게 지금 불만사항이에요. 혜택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끼고 들으면 음악 청취하면서 주변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깅하면서도 음악 플레이어가 좀 조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조깅할 때 다른 사람이 같이 뛰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패셔너블 했으면 좀 좋겠어요. 이어폰이. 그래서 이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어폰을 목에 거는 기능으로 일단 떨어짐을 방지시키고, 골전도 기능으로 음악과 동시에 주변 소리가 그러니까 음악도 들어오고 주변 소리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폰에 버튼 장착해서 음악 컨트롤을 하도록 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조금 옛날 사례거든요.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혜택은 뭐냐면, 골전도 기능을 쓰니까 음악이랑 주변 소리 같이 들어오고, 버튼 기능이 있어서 음악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형태도 뭐 이렇게 쭉 해서 굉장히 패셔너블한 이런 것들이 돼서 왼쪽과 같은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이 됐어요. 근데 사업적으로 성공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귀에 장착하는 형태가 그 안에서 밖에 소리를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터치하거나 두 번 터치하면 음악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터치 패널 기술이 이 장착형 이어폰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체는 굉장히 곽강을 받았었는데, 그 다른 대안한테 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지게 된 거였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유선으로 되어 있던 거, 아니면 그냥 아무런 기능 없이 그냥 귀에다 꽂아만 들었던 것 대비 진일보한 나의 사업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표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BMC가 칸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혜택과 이득, 결국 커스터머의 게인이 뭔가를 정리하고, 이걸 정리하려면 고객의 잡이 뭔가, 그리고 누가 고객인가라는 걸 갖다 정리하고, 밑에는 커스터머의 페인, 문제가 뭔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게인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결과를 얻으려고 이 일을 하느냐,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그런 펑션이나 어떤 혜택이나 또 어떤 가치를 그걸 갖다 우리 제공해 주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만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가를 한 다음에 가운데에 관찰한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 그다음에 나의 해결 방안에 대한 주장에 대한 정보를 갖다 놓고
하나를 갖다 우리가 정리해 보면 나인 비즈니스 블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인 비즈니스 블록 나머지 것들 채워나가면 되는데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항상 실용적이잖아요. 이 유럽에서 건너온 나인 비즈니스 블록 캔버스를 탁 놓고 보니까, 야, 초창기 스타트업이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냐? 그러지 말고, 뭐, 그걸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해. 그냥,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습득하고, 공부하고,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수정해서 다른 거 변형시킨 다음에 또 한번 해보고, 그거를 반복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기대면서 가볼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한번 해보면서 구체화시켜볼까 하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갖다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박성현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엘링 라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수도 아니에요. 그냥 컨설턴트거든요. 자기가 경험해 본 거를 근간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거의 모든 스타트업의 바이블이 될 정도로 일단 커스터머 세그먼트와 밸류 프로포지션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한번 이 린 캔버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바로 내가 적시한 고객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결하면 당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가볍게 빨리 보완하는 그런 피보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하고, 그렇게 된 거를 고객 검증을 위해서 MVP를 좀 열심히 만들어 보자. 계속 수정해 가면서. 그래서 요런 린 캔버스를 하나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인 비즈니스 블록 캔버스를 쓰는 사람도 있고, 린 캔버스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두 개를 다 써보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커스터머 세그먼트와 그 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쓰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다 뭐냐면 얼리 어댑터로 해서 제일 먼저 내가 찾아가서 요 사람 고객한테 뭔가 검증해 볼 사람이 누군가. 우리 얼리 어댑터라 그러면 개념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 얼리 어댑터가 누굴 것인가, 그거를 여기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고, 우리가 이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요구사항을 찾았잖아요. 그거를 어펜딕스로 빼지 말고 맨 왼쪽 위 프라블럼한테 적자. 그래서 거기다가 한 3가지 정도 수준에서 적어보자.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는 무슨 도구를 쓰고 있느냐, 얼터네티브 어떤 대안으로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대안을 갖다 좀 쓰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나의 주장을 솔루션에다 쓰자. 그리고 이 솔루션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기능, 스펙과 퍼포먼스가 뭔지 키 매트릭스를 갖다 거기다 적어 놓자. 그리고 이렇게 5가지가 정리된 다음에 유니크한 밸류 프로포션을 위에 적되, 하이 레벨 컨셉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조금 더 프로덕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좀 더 기술을 해보자. 이런 가치가 담긴 내 제품과 서비스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거기다 좀 정리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세일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살려서 채널과 unfair advantage가 이게 고객 관계와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고객을 내가 끝끝내 붙잡고 가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더 줄 거냐, 뭐 마일리지 스탬프에 도장을 찍어줄 거냐, 뭐 아니면 무슨 UI, UX를 똑같이 유지시켜가지고 작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정린 다음에 레비뉴 스트림과 코스트 스트럭처로 한번 9가지를 꾸며보자 라는 게 린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너무 집중되게 되면 아주 원론적인 그런 또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린 캔버스보다는 나인 비즈니스 블록 캔버스를 먼저 적고 거기서 구체화시킬 거를 린 캔버스로 다시 만드는 이런 형태로 진행한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한 강의, 커스터머 세그먼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